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무력을 사용해서 싸웠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의열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자, 오늘 배울 내용 많지 않습니다. 조 편성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조금만 집중하면 되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결성을 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1운동이 비폭력의 방식으로 전개된 것, 그것 덕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결국 우리가 독립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면서 이 비폭력 방식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폭력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천마산대, 보합단, 9월산대 같은 이런 어떤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네, 선생님이 만약에 이 부분 맞게 된다면은 여기는 그냥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 내려면은 5개 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3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 내기가 애매하지 않나? 이럴 거면 다른 데서 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고 살짝 고민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낸다면은 이게 뭐게라는 식으로 물어볼 텐데 사실 했던 활동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 지역도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실 구분하기가 이름 말고는 딱히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문제 내기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평안도, 평북, 의주를 중심으로 천마산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천마산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있었고요. 최시흥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고 경찰서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일제히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처단했던 단체가 바로 천마산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제의 탄압에 쫓겨서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이 통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대한통군부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됩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평북 의주에서 동암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조직되었던 보합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조직한 독립군 부대입니다. 신흥무관학교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신민회가 만주 서간도 삼원보에 만든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임시정부의 독립군 자금으로 군자금으로 전달을 하다가 일제 관리와 경찰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사살을 한 등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만주로 이동하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통군부의 현재가 되는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9월산대라고 있었어요. 황해도 9월산을 중심으로 어디 갔어? 네, 여기 있네요. 아니지. 이게 살짝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 네? 이게 왜 올라가서 안 내려왔지? 네, 황해도 9월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이고요. 황해도 은율군의 군수 최병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를 처단하고 또 이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밀정들, 스파이들을 처단했던 활동을 했던 게 9월산대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조선총독부 경찰에게 쫓기게 되면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단원들이 사살, 총에 맞아 죽고요. 일부는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당하게 되면서 이 9월산대 같은 경우에는 만주로 건너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체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하고자 하였는데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들 이동했다?
만주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1운동 이후에 평화 시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만주,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만주고 연해주였을까? 많은 해외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갔을까? 이유는요? 그렇죠. 일찍부터 조선 후기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고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되면 한국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을 또 독립군으로 선발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활동하기가 좋았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국내와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국내로 진입할 수도 있고 국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1911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사실 전국적인 지배 조직, 전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단일한 정부 조직이 중국에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만주 지역은 일부 군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중국 정부의 어떤 지배 내지는 통제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군정서 같은 독립군을 만들기도 하고요. 대한독립당, 광안당 같은 이러한 독립군들이 조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북간도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회군이나 대한독립군 그리고 대종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북로군정서 같은 이러한 독립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1920년대 초에 만주에서의 무장 독립 투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PPT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다가도 연표를 넣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되었던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표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뭐 시험에 나오고 중요해서인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올까? 그렇죠. 빈칸을 만들어 놓고 앞에 뒤에 사건을 주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사건이 뭐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내기가 참 좋은 내용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건들이 계속 연속돼서 일어나거든. 앞에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뒤에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문제 아니면은 빈칸을 비워놓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표를 그려보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굳이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연도, 월까지 외우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건들이 어떤 순서대로 전개되었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봉오동 전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국내로 진입을 해서 일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주재소, 오늘날의 파출소예요.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든지 사람들에게서 군자금을 모아간다던가 아니면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조했던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의 경우에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이 독립군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북간도 지역에 일본군이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핵심적인 근거지에 해당했던 봉오동 쪽을 향해서 일본군들이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지역의 독립군들, 예를 들자면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라든지 군무도독
부군, 국민해군과 같은 이런 어떤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부대를 편성을 해서 앞으로 이어질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봉오동 지역의 주변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지나갈 때 급습을 해서 기습을 해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물러나게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본 측 기록과 그 다음에 임시정부 측 기록이 좀 많이 달라요. 일본 쪽에서는 딱히 죽거나 다친 사람 없이 물러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 기록에 보면은 무려 한 120명 정도의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뭐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임시정부 기록을 쓰고 있기도 하거든요. 갭이 굉장히 크죠.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120명 죽었다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입장이 서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믿을 만한 연구에 의하면 한 10대 명 정도 이때 이제 일본군을 사살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명을 사살하였느냐가 아니죠. 어떤 게 중요하느냐? 여기서 독립군들이 거둔 승리는 일본 경찰 이런 어떤 조직들이 아니라 일본 정규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최초의 사례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독립군이 갖게 되었던 전투,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장 독립투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는 사건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뉴스에 이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많이들 나오죠. 혹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나요? 네. 네, 선생님이 이 유튜브도 촬영하고 있고 해서 사실 수업 시간 중에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이슈는 그래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원래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여러 동상들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동상도 그 앞에 세워져 있었어.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소련 쪽에 들어가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련의 공산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육군사관학교에 동상으로 세워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뽑혀서 어딘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럴듯한 일인가요? 실제로 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이 독립군을 활동하다가 나중에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되나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같은 장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은 직업군인이었잖아. 자기가 과거 시험 봐서 무과에 응시해서 군인 되었고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군인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절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글을 배우고 조금씩 이제 교육을 받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냥꾼이 됩니다. 그래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을 사냥해서 파는 이런 사냥꾼으로 먹고 살아요. 사냥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총도 굉장히 잘 쐈다라고 이야기를 해. 병을 이렇게 세워놓고 병을 이렇게 눕혀놓고 멀리서 총을 빵 쏘면은 총알이 여기를 딱 통과해가지고 여기 병 바닥만 깨질 정도로 굉장히 총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사냥꾼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산도 굉장히 잘 타고 해서 일본군들을 기습하고 또 매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홍범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을미의병을 일으켜서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독립군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직업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이 사람들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홍범도 장군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일자가 잡기 힘드니까 부인한테 협박을 합니다. 남편 보고 이제 항복하라는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러자 부인의 경우에는 내 남편은 내 말 들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편지를 안 씁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이 고문을 하게 되고요.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그리고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들들한테 시켜서 아빠한테 가서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해라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그대로 아빠한테 가서 의병 활동에 가담하게 되고 독립군 같이 하다가 죽어요. 그들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또 청산리 대첩 같은 이 만주에서 있었던 독립군의 큰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 그래서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의 아이콘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서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소련의 레닌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납니다. 직접 둘이서 면담을 해요. 그러면서 레닌이 선물을 하나 줍니다. 여기 이 사람 차고 있는 거 뭐게요? 네, 권총이에요.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권총을 레닌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해. 이 사람이 만주 지역에서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가 소련의 협력을 받아서 독립투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련 쪽에 가담해서 이제 공산당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육군 사관학교 앞에 동상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분단의 국가고 6.25 전쟁의 경험을 가진 나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당시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해서 판단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잡았어. 중국과 손잡은 사람이 있었고 미국과 손잡은 사람이 있었고 소련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야. 그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다 알아야지. 독립운동 가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싹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기억해 놔면 되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거두었던 실질적인 노력과 독립운동의 성과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아닌가? 본받을 만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아닌가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 진짜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남한 쪽을 향해서 총알이라도 한 발 쐈으면 모르겠어.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데 뭔가 공을 세운 사람이면은 말을 하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은 1943년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은 이 나중에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을 카자흐스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해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살게 되고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극장 수의 경비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세워지는데 기여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그 동상을 뽑으려고 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뭘까? 나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폄훼한다거나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또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랄까 기억의 조작이지. 역사의 사실을 바꿔서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더 얘기했다가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악플들도 달리고 차단 먹고 막 이럴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자제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일들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독립군 조직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었어. 별로 제대로 된 병력과 무기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을 제대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인 사건이 바로 이른바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만주의 훈춘이라고 하는 곳에는 일본 영사관, 분관, 그러니까 대사관의 조금 출장소 같은 것이 있던 곳이었어요. 자, 일본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때려잡으려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만주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야, 그지? 그리고 일본이 대규모의 군대를 몰고 남의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에요, 그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럴 수는 없어. 그랬다가는 중국 측의 반발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대규모의 일본 군대를 동원할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제는요,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작극을 벌여요. 만주 지역에는 당시 많은 마적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마적이 뭔가요? 산에 있는 도적은 산적이고, 바다에 있는 도적은 해적이고, 말 타고 다니는 도적은 마적인 거예요. 만주 벌판에서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마적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마적의 실제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열심히 구글링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여러분들 봤나요? 놈놈놈? 네, 좀 옛날 영화인데, 선생님 대학생 때 영화인데, 아무튼 거기에 묘사된 마적단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말 타고 이렇게 도적질을 하는 도적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한테 돈을 주고 뭐를 시키느냐?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할 것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적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일본 영사관에 있었던 일본인 외교관과 그의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국민이 죽었다.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적대를 토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분을 들여서 이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일본군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대규모의 일본군이 다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북한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 예를 들자면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같은 이런 어떤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이쪽에 있는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청산리 지역의 경우에는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고 산림이 빽빽해요.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은폐, 엄폐, 기습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도 그 무기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지역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본군들을 유인을 했고요. 독립군을 추격하는 일본군들을 기습하고 매복해서 기습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6차례 정도 전투를 벌이면서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결국 일본군이 퇴각하게 만들었던 큰 승리, 그게 바로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것도 일본 측 기록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몇 명이 죽거나 다쳤느냐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또다시 일본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들과 맞서서 독립군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봉오동 전투 때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굳이 대첩까지는 아니다, 그냥 전투라고 부르자라는 이런 말이 좀 더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됐나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사실 이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들이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리적 이점을 파악하고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의 전략과 전술이 좋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식량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주 지역에는 많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어,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먹밥 같은 거 갖다 주면서 그거 먹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일본군들 지나가면은 일본군 지나갔다라는 정보를 또 쪼르르 달려가서 독립군들에게 알려줬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군들도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독립군들을 잡으려면은 뭘 먼저 잡아야 된다? 만주 지역의 한국인들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벌인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주 지역에 한국인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없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의 촌락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저항하거나 도망가면 총 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 3,000명 정도가 그 이상이 학살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간도 참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 독립군들이 계속해서 만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지만 우리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만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이 학살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만주에서는 활동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러시아, 소련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만주는 무정부 상태니까 일본군이 들어와서 날뛰어도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소련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군이 쉽사리 소련 땅으로 군대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소련의 협조를 받아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들의 이동이 시작이 되어 여기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했다라고 교과서에 써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실제로 저런 게 조직되지 않았다라는 반발도 있거든요. 어쨌든 교과서에는 써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이제 이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땅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스보보드니는 자유로운이라는 러시아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를 자유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중국과 맞서는 무장 독립투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지? 왜? 만약에 우리나라가 베트남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받아주면 당연히 누구의 눈치가 보여요? 중국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 그지? 게다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고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지? 걔네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그지? 따라서 사실 우리의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소련 땅에 넘어가서 거기서 항일투쟁을 한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땅으로 들어올 거면은 두 가지를 약속해라. 하나는 우리의 통제를 따를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를 버리고 들어올 것.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전진 같은 사람은 나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만주로 다시 돌아와요. 소련 땅으로 가지 않고 일부 독립군 부대들의 경우에는 만주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련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독립군 조직들의 경우에는 스보보든이 자유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자유시에 모였던 독립군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독립군 내부에 죽었다. 아이고. 하필이면 영상 찍는 수업 시간에 왜 이거? 나를 아주 능욕을 하네. 네. 자, 사실 이 독립군 조직 내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운동가들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두 개의 파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해파고요. 하나는 이루크츠크파예요. 둘 다 고려공산당이라는 단체 이름을 썼지만 사실은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상해파의 경우에는요, 약간 뭐랄까, 우리 민족의 공산당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긴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해파 같은 경우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크츠크파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달라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국적이 없다. 혁명은 세계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련에 있는 코민테르 국제공산당의 지휘와 협력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루크츠크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스보보드니로 이동했던 독립군들 가운데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내부적인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소련의 협조적인 이루크츠크파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해파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 적군,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의 육군을 적군, 붉은 군대, 레드 아미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적군 쪽에서 와요. 너네 우리 땅으로 넘어올 때 약속하지 않느냐?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일 것, 그리고 무장 해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라고 이렇게 지위를 따를 것과 무장을 해제할 것을 상해파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상해파 같은 경우에는 이르쿠츠크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느나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버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끝내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부 상해파들 가운데 이 독립군들이 소련 적군과 그리고 이루크츠크파의 공격을 받아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는, 총격전이 벌어져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큰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는 독립군들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느냐? 소련 땅으로 들어가서 소련의 지휘와 협력을 받아서 활동하는 독립군 분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그들과 결별을 하고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군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 차례, 이렇게 두 차례죠.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이후의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 활동은 또 다른 페이즈,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1920년대 후반의 독립투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새로운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한국사 배움책은 이 무장 독립투쟁 다 끝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